일본 침탈 과정부터 일제강점기 시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일본에 의해서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됐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청나라가 걸림돌이 됐다.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바로 청일전쟁이었죠. 청일전쟁은 러일전쟁, 오늘 말할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딱 10년 전인 1894년에 일어났는데, 조선에서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이나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나 이렇게 민시정권이 위험할 때마다 민시정권이 청나라의 군대를 불러들였잖아.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와 한번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본이 그 텐진 조약의 내용을 빌미로 삼아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던 1894년에 청나라군이 들어오니까 이거로 이제 청일전쟁을 시작하게 됐지. 그래서 청일전쟁 일본의 승리로 끝났는데, 여기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변수가 러시아였어. 자,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삼국 간섭을 하지.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놓고도 청나라로부터 빼앗은 요동반도를 다시 눈물을 머금고 돌려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 거쳐야 될 과정이 러시아와의 싸움이었어. 그래서 일본은 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로부터 얻어낸 배상금 전액을 10년 동안 러시아와 전쟁을 위해서 쏟아부어. 철저하게 러일전쟁은 일본에 의해서 준비된 전쟁이었고, 일본의 선전포고로 1904년 딱 10년 뒤에, 청일전쟁이 끝나고 난 10년 뒤에 일본의 선전포고로 시작됩니다. 자, 이때 조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아무 편도 들면 안 되지. 둘 중에 이긴 나라가 조선을 차지하려고 들 테니까. 그래서 중립을 선언하지만 이 전쟁의 시작 자체가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전쟁 시작되자마자 일본의 결정적인 승리로 전투가 승리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은 전쟁 중에 조선을 협박해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합니다. 한일 의정서는 한반도 내에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필요한 군사 유충지를 마음대로 쓰겠다. 예를 들어서 러일전쟁의 전쟁터는 우리나라 동해바다나 우리 한반도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었는데, 동해바다의 유충지면 울릉도 이런 데겠지. 이런 데를 불법으로 이제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조선이 선언한 중립선언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일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쟁이 점점 이제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되어 가니까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는데, 일본이 러시아랑 전쟁하고 있는 중에 혹시 다른 나라 또 이렇게 조약을 맺어서 저번처럼 삼국간섭처럼 또 일본이 전쟁 이겨놓고도 그 물거품이 될까봐 재정과 돈 문제, 그다음에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에 의해서 고문한테 물어보고 하라는 거야. 이걸 고문 정치라 그래. 그래서 제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은 일본인이 추천하는 고문에 의해서 고문의 재정과 외교 부분에 컨설팅 받으라는 거지. 그래서 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러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납니다. 일본은 이미 한번 실수를 했잖아. 청일전쟁 이겨놓고 삼국간섭으로 요동반도를 돌려줬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러일전쟁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영국과 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영국과는 두 번의 제1차, 2차 영일동맹을 체결하고, 미국과도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거를 체결했어. 이건 뭐냐면, 가스라는 일본의 외교장관, 테프트는 미국의 외교장관인데 서로 몰래 만나서, 야, 일본 너는 조선 차지해, 필리핀은 우리 미국이 할게, 서로 하나씩 나눠 갖자라고 하면서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미국을
이미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야. 그리고 러일 전쟁이 이기고 나서는 이제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맺습니다. 포츠머스 조약. 포츠머스 조약은 러시아가 더 이상 조선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래, 조선 너 해라. 라는 한마디로 국제사회가 조선의 일본 지배를,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약들이 포츠머스 조약, 제1, 2차 영일동맹, 그리고 가스트라, 테프트 미리학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다 인정받았어. 그리고 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일본이 조선을 단계별로 하나씩 빼앗아서 식민지하는 것만 남았다는 거지. 그래서 1905년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강제적으로 체결됩니다. 을사조약에 도장 찍었던 매국노를 을사오적이라고 하지. 그래서 고종의 옥새가 찍히지 않은 조약이다. 그래서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다. 을사늑약이라고도 얘기하고, 정식 명칭은 제2차 한일협약이야. 아까 제1차, 이건 제2차 한일협약. 이번에는 통감을 파견해. 일본인 통감이 한국을 실제로 다스리는 거야. 내정 간섭하는 거지. 자,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외교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외교권을 빼앗습니다. 즉 국제사회의 한국 대표, 조선 대표는 조선이 아니라 일본이 되는 거야. 사람으로 따지면 미성년자여서 법적인 어떤 그 효력을 발생하는 거에는 보호자가 대신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조선을 대신하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 외교권 박탈된 나라가 나라라고 할 수 없잖아.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을 조선에 보내서 통감의 간섭을 받고 내정 간섭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의 조약이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때 통감으로 온 사람이 안중근이 사살한 이토 히로부미였고, 당연히 이 을사조약에 대해서 전 조선 국민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을사조약에 대해서 두 번째 2차 의병이 일어나는데, 그게 1차 의병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단발령과 을미사변 때문에 일어났던 의병이면, 이 두 번째 의병, 을사의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민영환 같은 사람은 자결도 하고, 그치? 자기가 고위직의 관리로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 자결하고, 그다음에 황성신문에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강력하게 일본을 비난하는 논설도 싣고, 뭐 그렇지. 그리고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의병 걸기 하자라고 하는 내용의 논설도 싣고 뭐 이런 식으로 전국 각지에서 을사조약에 저항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고종은 어떻게 했어? 고종은 내가 도장 찍은 거 아니다, 이건 무효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렇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3명의 특사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보내는데,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은 뭐 실제 본 회의장에는 이 세 사람이 입장도 못했고, 왜? 외교권이 이미 박탈됐고 영국과 미국이 이미 일본 편이야. 그래서 이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고종은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 삼아 강제 퇴위당해. 그치?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버리고, 그리고 군대도 해산시켜버립니다. 이제 군대선이 밑에 나는데, 강제 퇴위시키고 난 다음에 이어서 같은 해야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된 해가 1907년. 그리고 이어서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지.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군대를 해산하고 차관 정치. 차관이란 건 뭐냐면 각 부서에 장관이 있고 장관 밑에가 차관이잖아. 그러면 뭐 그 장관은 조선 사람이라면 차관을 다 일본인으로 앉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 각부의 모든 일을 일본인이 관리 감독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권을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한일 신협약으로 군대 없는 나라가 되고, 그다음에 행정권이 빼앗긴 거고, 남아 있는 건 뭐야? 사법부랑 경찰 뭐 이런 거지. 1909년에는 기후각서를 통해서 사법권이 박탈되고,
그다음에 경찰권 빼앗고, 그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조선이란 나라를 1910년 한국 병합조약이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식민지로 만듭니다. 이렇게 국권이 빼앗기는 과정이 1904년 러일 전쟁부터 1910년까지 이런 단계로 일본에서 국권을 빼앗기게 돼. 국권을 빼앗기고 난 다음부터 이제 한국 병합조약이 맺어진 다음부터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해서 이제 한국을 지배하지. 조선 총독부. 자, 그다음에 아까 전에 2차 의병 얘기했었는데 요때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과 군대 해산을 계기로 3차 의병이 일어납니다. 3차 의병이 이걸 정미의병이라고 하는데 이 정미의병의 특징은 뭐야? 해산된 군대가 합류하면서 굉장히 무기나 전력 면이 좋아지고 제대로 싸우는 거지.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라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훈련받은 군인들이 참여하면서 무기나 전투력이 상승하고 그리고 전국의 의병들이 이제 다 모여서 빼앗긴 서울을 다시 찾겠다. 서울 진공 작전을 벌이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본은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 그래서 의병이 이제 주로 이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남쪽에 있었는데 이 지역의 의병을 토벌하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활동하기가 힘들어져. 일본에 완전 나라를 빼앗겼는데 무기 들고 싸우는 거는 이제 너무 힘들어지면서 이 남아있는 의병들이 어디로 가? 만주나 연해주로 옮겨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무장 독립군이 되는 거지. 이주에서 무장 독립전쟁으로 이어진다. 저번 시간에 그래서 요 얘기 한번 했었어. 그치? 위정 척사 의병이란 크게 거슬러 올라가면 개항기 때 개항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한 양반 유생들에 의해서 주장된 위정척사 사상을 계승한 운동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1910년 이후에는 만주나 연해주로 옮겨서 무장 독립전쟁을 하는 무장 독립군으로 계승이 됐다라는 얘기했었지. 그래서 의병이 오늘 2차 의병이 을사의병이고 3차 의병이 정미의병이면 저번 시간에 1차 의병은 뭐였었어? 을미의병. 이렇게 세 번 의병이 일어났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10년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1945년까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내용을 정리할 때는 딱 시기별로 3개로 구분해서 공부하면 되게 정리가 잘 돼. 자, 1910년대와 1920년대와 1930년부터 45년 사이까지 요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확연하게 아주 뚜렷하게 일제의 통치 방식이 변해. 그래서 첫 번째는 시기별로 일제의 통치 방식이 어땠는지. 그러면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도 저항도 당연히 바뀌겠지. 그래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방식은 어떻게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아서 경제 수탈을 하는데 경제 수탈 방식도 시기별로 달라져. 그래서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해서 3가지를 나눠서 이 표를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정리가 잘 돼. 자, 1910년대와 20년대는 특히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데 1910년대 즉 이제 한국을 병합하고 난 다음에 조선을 병합하고 난 다음에 일제가 통치했던 방식을 우리가 무단 통치라고 하지. 무단 통치. 한마디로 무력을 앞세워서 하는 통치인데 모든 행정관청 심지어 교사까지 칼을 찬 헌병이 통치하는 헌병 경찰이 통치하는 방식 무력을 사용해서 폭력적으로 하는 통치다. 무단 통치라고 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무단 통치 무시무시하게 통치를 하면 폭력적으로 통치를 하면 무서워서 굴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
근데 이 3.1운동의 의미가 얼마나 크냐면은 당시에 한국의 인구로 계산해 봤을 때 5명 중에 1명꼴로 이 3.1운동에 동참했다는 엄청난 거예요. 시위 3달 동안의 시위가 일어났었는데 이 시위가 물론 이제 해외 각지로까지 퍼져 나간 것까지 계산하면 더 많지만 아무튼 전국 각지에서 도미노처럼 계속 일어났고 제주도부터 함경도까지 그리고 참가한 인원만 따져도 5명 중에 한국 사람 5명 중에 1명은 3.1운동에 참가했다라는 거지. 이 정도의 저항을 받다 보니까 일본이 깜짝 놀라서 1920년대는 얘네는 이렇게 무력적인 통치 방식으로는 안 됐고 좀 더 얘네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방법, 겉으로는 잘해주면서 뒤로 친일파를 만들어서 스스로 분열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통치 방식을 바꾸는 거지. 그 통치 방식을 우리가 문화 통치라고 한다는 거. 겉으로는 문화적으로 다 통치하는 것 같은데 이 문화 통치의 실제 목적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도록 이간질시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1920년대가 되면 그 전까지 독립운동을 했고 우리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격이었던 사람들이 친일파로 많이 변절하지. 친일파가 이때부터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되고. 그러다 이제 1930년대가 되면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켜.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조선은 이미 차지했고 중국 대륙과 그다음에 태평양까지 전 세계를 침략하려는 전체주의 그 전쟁에 군국주의 전체주의 전쟁에 일본이 이제 들어가는 시기가 1930년대 즉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를 쳐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1937년에는 중국과 중일전쟁을 일으켜. 그리고 41년에는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1941년에 태평양 전쟁, 미국과 이제 싸우는 전쟁을 한단 말이야. 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을 10년 넘게 계속하면서 당연히 총알바지 필요하고 전쟁 물자 필요하겠지. 이래 그 총알바지와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식민지 조선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1930년대 이후에는 우리 민족이 나는 조선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그냥 일본인으로 만드는 거야. 왜?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목숨 바쳐서 용감하게 싸우는 군인 만들어야 되고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아낌없이 물자를 공급하려면 왜 내가 조선 사람인데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돼?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민족을 말살시키는 민족 말살 통치 방식으로 바꾼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무단 통치 때는 이제 군인 출신의 조선 총독을 임명해. 무관 출신의. 그러니까 조선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일본 육군 대장 가장 높은 그 대장 출신으로 주로 임명이 됐고 그다음에 카를찬 헌병이란 뭐냐면 지금도 헌병이 있잖아. 헌병은 뭐냐면 군인들의 경찰이야. 무기를 가진 군인들이 싸움을 일으키거나 뭐 군인들의 질서를 잡을 때 누가 가? 헌병이 간단 말이야. 무기 가진 군인을 통제하는 경찰이 헌병인데 그런 헌병들이 일반 사람들까지도 통치하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했겠어. 그래서 즉결 심판. 그냥 헌병한테 잡혀서 웬만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 받고 그 다음에 끌려가서 맞는 거야. 태형령이라는 거는 엉덩이 곤장 같은 그런 태형 틀이 있어. 거기에 눕혀놓고 맞는 거야. 다 큰 어른을 엉덩이를 때린다고 생각해봐. 이거는 수치심을 주기 위한 방법이지.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모든 자유 금지시키고 한국 애들은 조선 사람들은 똑똑해지면 안 돼.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 초등교육만 시키는 우민화 교육 이게 바로 무단 통치의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다 이제 문화 통치가 되면 3.1운동 이후에 일제 통치 방식이 이제 문화 통치로 아까 바뀐다고 했는데 법을 바꿔. 무관이 아니라 문관도 총독이 될 수 있다라고 법은 바꾸는데 실제로 한 번도 문관 출신의 총독이 임명된 적은 없었다. 그리고 겉으로 이제 헌병 경찰이 아니라 보통 경찰로 바꾸는데 일반 경찰로 바꾸는데 문제는 경찰관의 수
경찰의 수라든가 경찰서의 수라든가 이런 수적으로 더 많이 늘려. 그래서 옷만 제복만 헌병에서 경찰로 일반 경찰로 바꿔 입었을 뿐이지 오히려 통제는 더 강화됐다. 그리고 언론 출판 자유, 출판의 자유를 주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문 만들어도 돼. 그런데 검열과 삭제와 정간, 폐간, 정간이라는 거는 신문사 문 닫는 거고 폐간은 없애는 거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돼서 이 당시에 발행된 신문을 보면 신문인데 하얀 부분이 하얀 백지가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 그게 다 검열을 더 강화했다는 거지. 그리고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히려 더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운동자 하는 사람들 색출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무단 통치 때는 우민화 교육이라고 했는데 조선인도 고등교육이 가능하다라고 법은 바꿨지만 실제로 조선인들의 그 고등교육 수는 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뒤쪽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조선인들 중에서 좀 마을의 유지들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로 포섭해.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는 친일파를 양성해서 우리끼리 싸우도록 이간질시키는 친일파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친일파를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를 스스로 분열시키려고 했던 정책이 문화정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이후로 가면 아까 말했던 이 전쟁 때문에 나는 조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아예 못 갖게 민족 자체를 말살시켜버리려고 했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이 밑에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내선일체라는 거는 조선과 일본이 하나라는 거야. 내라는 거는 여기서 일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국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러니까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조선 당연히 나가서 싸워야 돼. 이거 의미인 거고 한국 신민은 뭐야?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황국이야. 황국의 충성스러운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충성스러운 백성이다라는 내용의 충성을 다짐하는 그 맹세를 매일 암송시키고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배급도 안 해주지. 그 다음에 천황이 사는 궁성 동쪽을 향해서 매일 절하게 만들고 이제 나중에는 이름까지 바꾸게 하잖아. 이걸 이름 바꾸는 걸 뭐라 그래? 창씨개명이라고 하지. 창씨개명. 성씨할 때 씨야. 성씨는 없으니까 일본 성이 없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 창조해. 그리고 이름은 일본식으로 바꿔. 개명. 성 하나 만들어서 일본 발음하기 좋은 이름으로 바꾸는 거 창씨개명. 이 창씨개명을 안 하면 1940년대 이후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고 출생신고를 안 하면 아무런 법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학교도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관계된 그 윤동주 시도 있잖아. 부끄러운 이름 석자를 보고 운다 이런 내용의 윤동주 시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름도 바꾸게 했다. 그 다음에 신사참배는 신사 알지? 일본의 조상신들이 있는 위패가 모셔져 있는 그런 신사를 향해서 신사에 가서 절하는 건데 남산에 지금 하얏트 호텔 있는 그 자리에 엄청나게 큰 신사를 지어놓고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한국어, 한국사는 당연히 공부해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일본에 충성하는 국민을 기르는 교육이야. 교육이 한국인이 고등교육 어쩌고 이런 것도 아니 문화정치 때 그런 겉으로 잘해주는 척도 아니야. 이때는 무조건 일본에 충성하는 교육을 그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무식하면 안 돼. 일본 명령에 잘 따르려면 일본어 정도는 읽고 쓸 줄 알아야 되지. 너무 무식하면 부려먹기 힘들잖아. 그래서 국민학교다. 일본에 충성하는 일본식 국민을 기르는 학교, 국민학교. 요 용어를 계속 사용하다가 1990년대에 드디어 초등학교로 지금 이름이 바뀐 거지. 그 전에 학교 다녔던 나 같은 사람들은 국민학교 출신이란 말이야. 자, 이렇게 일제 통치 방식, 무단 통치, 문화정치, 민족말살 통치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근데 바뀌는 이유가 1910년에서 20년대에 넘어갈 때는 3.1운동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1920년에서 30년대가 되면서 바뀌는 이유는 일본이 일으킨
이런 침략 전쟁에 조선을 동원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통치로 바꿨다. 자, 일제 경제 수탈 방식도 아주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19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이야.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조사 사업 우리나라 땅을 일본인 소유로 바꾸기 위한 건데 이제 방법이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라라고 하는 신고제였어.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 옛날부터 마을 단위로 농업 위주의 농업 사회였잖아. 그러니까 농업 사회는 이동이 없고 그리고 마을에 같은 성씨에 같은 가문 사람들이 쭉 대대손손 살잖아.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땅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소유의 땅, 문중 우리 가문 문중의 땅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토지조사 사업이 끝나고 나서 신고 안 된 토지가 40%가 넘어. 그 40% 이상의 조선 땅들이 임자 없는 땅이 되면서 조선 총독부로 넘어가고 조선 총독부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는 일본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팔아.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이걸 다시 일본인에게 팔아. 결국 뭐야? 토지조사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국토의 절반이 일본인 소유로 바뀌면서 일본인居주의 땅을 농사짓는 처지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지. 한마디로 조선 땅 빼앗아 간 거야. 법적으로 빼앗아 간 거야. 그러니까 이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서 헐값으로 일본인들한테 땅을 파니까 많은 일본 본토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싼 값에 땅을 사고 지주가 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회사령도 만드는데 회사를 설립할 때는 이번에는 또 허가제야. 한마디로 허가 안 해주겠다라는 의미겠지. 허가 안 해주려고. 한국 기업 만들지 말라라는 소리고 한국의 기업, 한국 산업이 발달할 수 없게 만든 법령이 회사령이었다. 이렇게 이제 토지를 빼앗고 한국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1920년대 되면 그 빼앗은 땅에서 쌀이 많이 생산돼야지 일본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잖아.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을 진행하는데 이 미자가 이제 쌀 생산을 증식 늘리는 계획에서 거의 뭐 한 12년 정도에 걸쳐서 그 이후에는 이제 중단이 됐는데 걸쳐서 산미 증식 계획을 해. 뭐 당연히 품종 개량하고 그 종자 그 수확량이 좋은 종자로 바꾸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간척 사업도 엄청 하는데 우리나라 서해안에 그 해안선이 삐뚤삐뚤 그 갯벌이 많잖아. 거기에다 간척을 하는데 지금처럼 포크레인이나 트럭으로 갔다가 흙을 메꿔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산에서 흙 지어다가 짊어지어다가 흙을 바다 메꿔서 간척 사업하게 만드는 거지. 어쨌든 온갖 방법을 더 동원해서 증산량, 쌀 생산이 많이 증가해. 실제로 많이 증가해. 그런데 조선의 식량 사정은 더 나빠져. 그 이유가 뭐냐? 빼앗아가는 수탈량이 더 많았다는 거야. 생산된 양 예전보다 많이 생산이 늘어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싣고 일본에 갖고 수탈해 가면서 조선 안에 식량난이 굉장히 극심해지고 부족한 식량은 쌀 대신 만주나 이런 데서 콩, 잡곡 이런 것을 가져다가 수입하다가 배급하거나 나눠 팔았다. 이런 식으로 20년대는 쌀을 수탈해 나가는 정책 산미 증식 계획이라 그래. 산미 증식 계획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30년대 이후부터는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기지 역할을 해야 돼 우리가. 일본이 일으킨 이 전쟁들의 전쟁 물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 그래. 병참 기지 전쟁 물자 만드는 기지라는 소리야. 사람들을 전쟁터에 동원하기 위한 방법, 징병제, 징용제, 위안부, 지원병제 이런 거는 사람 인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한 제도지. 징병은 군대로 끌고 가는 거고 군인만큼 많이 필요한 건 뭐냐? 군수 물자 만들기 위해서는 탄광에서 철강석 그다음에 석탄 이런 거 캐야 되잖아. 공장에서 군수 물자 생산해야 되잖아. 일터로 노동시키려고 끌고 가는 거는 징용이야. 징용.
여성들은 위안부로 끌고 가고, 쥐연병, 징용, 징병 뭐 이런 걸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자진해서 갈 사람 하는데 이 지원병에 거의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지원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이때 우리나라 친일파들이 학교 찾아다니면서 천황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학도병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연설을 하고 다니고 그랬다는 거. 이광수 이런 사람들이. 자, 그다음에 배급 제도 다 빼앗아가고 배급으로 나눠주는 거. 공출은 다 가져가는 거. 그냥 있는 거. 특히 전쟁 물자를 쓸 수 있는 쇠붙이 같은 것들 다 가져가는 제도를 공출이라 그래. 내라는 거, 있는 거 다 내라는 게 공출이야. 학교 종 떼가고 집집마다 가마솥 빼앗아가고, 그래서 밥도 못해 먹었던 시절이 있던, 숟가락, 노쇠, 밥그릇 이런 것까지도 다 쇠붙이는 다 공출로 가져가지. 이렇게 전쟁 물자의 모든 것을 동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을 수탈해 갔다. 그리고 이제 조선은 남쪽에서는 면하, 북쪽에서는 목양 해서 전쟁 물자를 기르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필요한 물품을 재배하는 게 아니라 전쟁 물자를 재배하고 기르는 농업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군수공업도 엄청나게 많이 육성을 해서 평야가 많은 남쪽 지대에서는 쌀을 주로 생산하게 하고, 지금 이제 38선 이북의 북쪽 지역에서는 산악지대가 많으니까 여기는 이제 풍부한 수력 자원 이런 걸 이용해서 전쟁 물자 만드는 군수공업을 발전시키다 하다 보니까 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남쪽에는 공장 하나도 없고 북쪽에만 공장이 몰려 있고, 이런 불균형적인 발전을 하게 됐다는 거야. 자, 이게 일제의 통치 방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10년, 20년, 30년대 이후로 구분해서 머릿속에 크게 키워드를 넣어놓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억할 정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되지. 그러니까 이 표가 머릿속에 확 들어오면 일제강점기는 정리 끝이야. 여기에 맞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어떠냐? 1910년대 무단 통치 때는 국내 안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건 사실상 되게 불가능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병 대토벌 작전 이런 거 때문에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는 힘들다 보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국외로 이동하는데, 당시에 정치적으로 좀 청나라 땅도 아니고 뭐 그렇게 정치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던 곳이 이제 만주랑 연해주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만주, 연해주 등지로,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만주, 연해주 같은 곳을 말하는데, 자, 만주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북쪽 그 영토를 보면 여기가 백두산이고 압록강, 두만강 이렇게 흐르지. 자, 두만강 건너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송화강이 이렇게 지루가 북쪽으로 흐르는 강도 있는데, 요 강과 두만강과 요 송화강 사이 요 끼어 있는 섬처럼 끼어 있는 땅을 여기를 간도라고, 주로 이제 요 근처를 특별히 간도라고 얘기를 해. 이 전체는 만주, 이쪽은 연해주, 여긴 연해주, 여긴 만주. 여긴 간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두만강만 싹 건너면 여기가 굉장히 농사도 좀 지을만하고 평야지대인 곳이 간도인데, 요 간도가 당시 청나라 또 별로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버려져 있다시피 한 땅이어서 여기로 많이 이제 이주해 갔다는 거지. 서간도에 약간 간도의 서쪽에는 독립운동가 이회영, 신민회 때 나왔던 그 사람, 신민회 때 나왔던 이회영의 형제는 6형제인데 이 형제들이 모두 독립운동하다가 한 사람만 살아남고 다 죽지. 이 집은 엄청난 가문이어서 당시에 지금 명동에서 600억 이상의 그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부잣집 사람들인데, 전 재산을 팔아서 식솔들을 이끌고
서간도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마을을 만들어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어 자기네 그 재산을 팔은 돈으로 그게 바로 삼원보지. 그리고 여기에 장기적인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독립군 양성학교, 신흥무관학교도 세우고 서간도 대표적인 북간도 지역에도 북로군정서라는 군대가 만들어지고 여기도 마을이 있었어. 그리고 연해주 대한강복회 그런데 그냥 이 이름들이 되게 어려워. 삼원보 정도는 뭐 되게 그 꼭 알아둬야 되지만 신민회랑도 연결되어 있고 하니까 알아둬야 되지만 북간도나 연해주에 있는 뭐 북로군정소 뭐 그다음에 대한강복회, 대한강복군, 대한독립군 이름이 되게 비슷비슷한데 어려운데 이거 달달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뭐 그걸 내 이름을 바꿔가지고 시험 사지선 오지선다의 그 선지를 헷갈리게 만들지는 않으니까 이게 10년대 이야기인지 30년대 이야기인지 20년대 이야기인지 그것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아무튼 1910년대는 국외, 만죽, 연해주, 간도 등지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식으로 독립운동이 이제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좀 더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나라를 이제 1910년에 딱 뺏겼으니까 이게 쉽게 찾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그다음에 이제 3.1운동이 또 우리 독립운동에도 큰 변화를 주게 돼. 3.1운동 이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제 통치 방식이 무단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라게 돼.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원하는데 지금까지 왜 단결하지 못하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까 이런 생각하게 됐겠지. 만약에 1960년, 7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해봐. 나라에서 하는 일 없고 이렇게 일본이 그 유럽 열강들이 우리나라 차지하려고 기웃거리는데 양반들이나 아니면 나라를 다스리던 위정자들이 전혀 하는 거 없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 을사오적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를 빼앗겼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졌겠어, 그치? 그런데 3.1운동을 통해서 총칼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만세씩 목숨을 바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원하는구나 단결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지. 그래서 3.1운동을 계기로 두 번째 아까 전에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었다는 게 첫 번째 3.1운동의 의의라면 두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돼 보다 효과적으로 단결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심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의는 뭐냐? 앞으로 우리가 나라를 다시 국토를 찾았을 때 임시정부에서 만든 이 헌법에 따라서 나라를 만든다는 거지. 그랬을 때 어떤 모양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되잖아. 더 이상 왕은 필요 없어. 주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정 체제의 헌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헌법에 당시 헌법 내용에 민주공화정 체제를 넣었다는 거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상권분립 내용을 확실히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 나와있던 내용이야. 이때 대한민국의 틀은 만들어졌어. 건국이 된 거야 건국. 다만 영토만 없었을 뿐이라는 거야.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그 정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윤석열 정부 노무현 정부 이렇게 하듯이 정부의 이름이 바뀐 거지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진 건 아니라는 거야.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 체제 상권분립의 내용이 들어있는 이 헌법에 나라의 형태를 만든 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였다라는 거지. 다만 이때는 영토만 없었고 48년에 정부를 수립했을 뿐이다. 그래서 1948년은 정부 수립을 했던 거지 건국을 한 거는 아니라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그 뉴라이트 계열에서 하는 얘기가 그 부분인 거야. 응? 어쨌든 이제 임시정부 얘기하면 또 임시정부 안에서 있었던 독특한 이제 그것 한두 가지 더 얘기하면 연통제
교통국이라고 하는 비밀 조직이 있었지. 이거는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운반하거나 이제 뭐 그 정보를 연락하는 그런 독특한 비밀 조직이 연통제와 교통국 같은 것이 있었다.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데 1920년대 이후에 또 독립운동 방식이 독립운동가들 사이 안에서도 의견이 막 갈라지면서 이제 임시정부가 큰 역할은 또 그 이후로 이제 하지 못하잖아. 그러다 이제 1940년 이후에 일본이 전쟁에서 질 것을 예상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임시정부 김구가 이끌어가던 임시정부가 다시 등장하는데 아무튼 3.1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 또 하나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무장 독립운동과 관련된 건데 무장 독립투쟁이 활성화가 돼. 무장 독립투쟁이 3.1운동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왜? 3.1운동은 비폭력 만세 시위였어. 그런데 거기서 일본은 폭력으로 우리를 진압했고 이런 방식으로는 독립을 이루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쟁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만세 시위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무장 독립 투쟁이 독립운동의 또 한 방면으로 나라 안에서 실력을 키우자라는 것도 방법이라면 싸워서 빼앗을 수밖에 없다. 일본이 그냥 순순히 물러날 리는 없고 언젠가는 일본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걸 위해서 무장 독립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장 독립투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3.1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들인 거지. 응?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고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무장 독립투쟁이 활성화되고 하나 더 뭐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오사운동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3.1운동 같은 게 중국에서는 오사운동이거든. 중국의 오사운동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로 가서 우리 민주의 독립운동을 보면 자, 1920년대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돼. 1917년에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이 됐지. 그게 바로 소련이라고 하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있었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이 세워지는데 이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개의 계급으로 그냥 갈라지는 거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지배하고 가진 나라가 가지지 못한 나라를 지배하는 구조라는 거야. 즉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계급투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소비에트 연방국 러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은 같은 사회주의자끼리는 다 동지야. 사회주의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두 계급이고 못 가진 자들끼리는 다 동지야. 그래서 이 가진 자들의 포갑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돼. 그래서 러시아에서 먼저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전 세계에 고통받는 그 노동자 농민들의 해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한마디로 러시아같이 큰 나라가 전 세계에 그 식민지로 지배받는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을 도와준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급속도로 이 사회주의 사상이 퍼져나가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1920년대에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돼.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괜찮은 이론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봐봐.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서는 가진 자는 자본가나 지주야. 이 자본가와 지주가 노동자와 농민들을 괴롭힌단 말이야. 지배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우는 자본가 지주를 가진 게 바로 누구야?
일제야, 일제. 일본 제국주의. 즉 당시에 영국이 인도를 침략하고 그 세계 유럽의 열강들이 다 식민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제국주의라고 하잖아. 제국주의는 자본주의가 아주 그냥 지나치게 팽창하면서 만들어진 괴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산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지주와 자본가와 지주를 대항해서 노동자, 농민이 싸우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본가, 지주를 갖고 있는 게 일제야. 즉 사회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회주의 운동이 우리 같은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 나라에서는 독립운동이랑 같은 의미인 거지. 독립운동을 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거랑 같은 건데 심지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지지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빠지게 돼. 그래서 1920년대 독립운동의 방식은 두 가지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 하나는 기존의 민족주의 운동이야.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주의 계열이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 계열이야. 독립운동 방식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돼. 자,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을 주로 전개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나라 안에서 싸우는 국내에서 하는 독립운동 방식이 이제 실력을 키우자라는 거야. 애국개몽 운동을 이어받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애국개몽 운동도 우리가 근대화가 되지 못해서 일본의 이런 지배를 받게 되니까 우리의 힘을 키우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 것처럼 민족주의 운동에서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이런 제국주의 침략을 받는 거니까 우리 실력을 키우자. 실력 키우는 방법이 뭐야? 애들 교육시켜서 똑똑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운동은 우리 국산품 애용해서 우리나라 산업이, 우리나라 공장, 우리나라 기업이 발전하도록 만들자. 물산 장려운동. 그 다음에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뭐가 없어? 학교가 없어. 그래서 밀립대학, 우리 힘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대학 세우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시골에 이런 곳에서는 가난해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아. 문맹 퇴치운동. 이런 방법으로 나타난 게 실력 양성 운동이고. 사회주의 운동은 아까 말했던 자본가 계급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는 노동자야. 그치? 그래서 노동운동, 노동쟁이. 한마디로 파업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농민들이 지주에 대항해서 싸우는 건 뭐야? 소작 농민이었잖아. 지주의 땅을 빌려 쓰는 농민들을 소작농이라고 그러잖아. 이 소작료 투쟁, 소작쟁이 방식으로 이제 1920년대는 나타난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계열로 독립운동이 갈라지다 보니까 이제 힘이 약해지잖아. 그래서 일단 독립이 될 때까지 사회주의냐 민족주의냐 따지지 말고 단결하자라는 그 차원에서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 신간회. 자, 신민회랑 헷갈리면 안 돼. 신간회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비타협적 민족주의의 간에 이제 단결 차원에서 만들어진 단체다. 신민회가 비밀 결사였으면 신간회는 비밀 결사가 아니야. 여기서 이제 비타협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20년대 친일파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일제의 목적이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거다 보니까 친일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민족주의 계열에서 친일파들이 많이 나와. 이광수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치론을 주장하는데 일제 자치론이라는 건 자치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좋은 말 같은데 일제시대 때 나오는 자치론은 좋은 얘기가 아니야. 일제 통치를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야. 인정을 하고 대신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자치적으로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달라고 요구하자. 그게 자치론인 거죠. 한마디로 일제 식민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런 자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타협적 민족주의자, 기회주의자라고 불렀어. 그래서 신간에는 이 타협적 민족주의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사회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들 간의 단결해서 독립운동을 하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체다. 특히 이 밑에 보면 60만세 운동이랑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는데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 신간회가 많이 지원을 해.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대규모 시위, 대규모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그 운동인데 이 신간회에서 많이 지원을 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많이 지원했다. 그래서 신간회 1920년대에 신간회 잘 알아둬야 되고 여성단체도 사회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들 간에 단결해서 독립운동하자라는 차원으로 만들어져. 그게 이제 근우회야. 근우회는 여성단체의 좌우합작 단체다. 그래서 27년에 만들어서 31년 정도 까지 한 4, 5년 있었던 단체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일제 통치 방식이 변화되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단체 활동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30년대 되면 이제 신간회가 해체되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1920년대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직전에 순종 장례식을 기점으로 3.1운동과 같은 그런 대규모의 시위를 거족적인 민족운동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라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준비한 만세운동이 60만세운동이에요. 1926년에 있었는데 이건 일제 방해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3.1운동만큼 커질 수는 없었어. 그 3.1운동도 고종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를 그 기회 삼아서 일어난 만세운동이 시작된 만세운동이잖아. 이번에는 이제 순종의 장례식인데 역시 이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지. 그래서 일제가 워낙 통제를 많이 하면서 대규모로 일어날 수는 없었지만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있었던 만세운동이었다. 60만세운동. 그 다음에 1929년에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알지? 열차에서 뭐 일본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을 이제 놀리면서 이제 학생들 간에 싸움이 붙었는데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들이 한국 학생만 처벌하면서 이게 결국은 항일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사건이 됐다. 그래서 1929년 대규모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다. 자, 1930년대 이후가 되면 일제 민족 말살 정책 통치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굉장히 독립운동이 힘들어지고 이미 우리가 이제 식민지가 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일본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과 세계를 향해서 침략 전쟁을 막 할 정도로 계속 승승장구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과연 조선이 독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실망감에 빠지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일제 통치는 민족 말살 통치를 우리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시대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민족성을 지키는 게 그게 살아남는 길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항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방식도 민족 문화를 수호하자. 민족 문화, 우리 민족을 지키자. 민족 문화 수호운동으로 맞서게 됐다. 그래서 한글도 못 사용하고 한국사 연구 같은 거 할 수 없고 특히 한국 역사에 대해서는 일본 사학자들이 한국은 스스로 발전할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 굉장히 타율적인 민족이야. 누가 도와주거나 누가 자극을 주지 않으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미개한 민족 이런 식으로 역사를 많이 해석했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는 이제 역사 연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한글 연구에서는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세워졌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조선어 학회가 되는 거지. 1941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한글 학자들이 조선어학회는 해산되고 한글 학자들이 많은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는
밑거름을 만들었다. 이 우리말 큰 사전 그 사전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자료 조사를 해야 돼. 이거 이때 조선어학회가 만들어놓은 이 자료를 가지고 해방 이후에 이제 완성이 된 게 우리말 큰 사전이다. 그 다음에 한국사 연구, 민족사학, 우리 민족이 일본이 말하는 것처럼 타율적이고 정체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역사에서 우리가 영토만 없지 우리가 민족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는 생겼다가 망했다가 하지만 민족이라는 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민족만 지키면 얼마든지 역사는 지속된다라는 주장이 민족사학, 민족주의사학, 신채호, 박은식. 그래서 이 사람들 역사 연구에 등장하는 게 혼, 막 이런 게 등장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병도는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가 근대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일본 식민주의 사학이야. 식민주의 사학에서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냐면은 한 곳에 머물러 있다, 정체성. 그 다음에 스스로 발전하지 못한다, 타율성을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 역사도 우리 스스로 진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료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사학이 실증주의 사학. 근데 이 학회가 이제 진단 학회야. 그 다음에 백남훈이라는 사람은 우리 역사도 세계사적 보편 법칙을 따르면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역사에서 증명하려고 했다라는 거고, 이제 종교단체로 보면 이제 이때 종교도 일제가 탄압을 하는데 가장 민족적이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단체가 대종교, 나철이라는 사람. 나철은 을사오적을 암살하려고 했던 오적 암살단 중에 한 명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간도에서 무장 투쟁을 이끌었던 종교단체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천도교는 동학이 하도 이제 우리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동학이 탄압을 받으니까 이름을 천도교로 고쳤고, 문학에서도 우리 민의 그 암울한 처지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 사람들은 이제 윤동주의 육사 같은 이런 이제, 그래서 한국사나 한글이나 뭐 문학이나 종교나 다 우리 민족 문화를,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는 이렇게 10년, 20년, 30년대 이후로 나눠서 통치 방식, 경제 수탈 방식, 거기에 맞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방식, 이런 틀로 공부를 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장 독립 투쟁 과정인데, 요거는 이제 따로 요 밑에 그 표 밑에다가 이어서 같이 해도 되는데, 이제 너무 페이지 넘겨서 따로 이제 만들었는데, 똑같아. 10년, 20년, 30년대, 40년대 이후, 3, 40년 이후 이렇게 이제 보면 돼. 아까 얘기했던 거야. 1910년대는 국내에서 활동하기 힘들어서 국외에 무장 독립운동 기지가 많이 건설됐다. 자, 20년대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1운동 이후에 3.1운동의 결정적인 계기가 무장 독립투쟁을 활성화시키는 그 계기도 됐다 그랬잖아. 평화적인 시위로는 비폭력 평화적인 시위로는 독립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이제 무장 독립투쟁이 활성화됐다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무장 독립전쟁 역사상 가장 승리로 남겨진 시대가 바로 이제 1920년대지. 봉오동 청산리 전투. 1920년도에 봉오동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봉오동에서 승리한 전투, 이어서 청산리 대첩, 김좌진의 청산리 대첩 같이 이제 그 일본 정규 군인들을 상대로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는데, 이제 이런 방법에 이제 그 독립군과 전쟁에서 오히려 일본 정규 군인들이 밀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래도 독립운동 할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독립운동 그 무장 독립군들이 주로 거점이 되는 간도 지역의 마을을 초토화시켜. 그게 바로 이제 간도 참변이야.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을 학살하니까 간도에서 독립군들이 더 이상 활동하기가 힘들어지지. 그래서 이제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연해주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그 북쪽의 영토 이렇게 보면 여기 백두산, 여기가 간도,
그다음에 여기가 두만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가 이제 연해주란 말이야. 어? 지금은 러시아 그 처음에는 청나라 영토였는데 이 연해주를 소련이 차지하게 돼. 이제 러시아 소련이 차지하게 되지. 그다음에 여기 전체를 이제 만주라고 하는데 간도 천변으로 더 이상 이제 민간인들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니까 있기가 힘들어.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 자유시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 들어가서 또 이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돼. 무장 독립군이 이동하는데 이 자유시 안에 당시 이제 러시아에서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아닌 사람들끼리 막 그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투에 우리 독립군들이 휘말리게 되면서 엄청나게 여기서 무장 독립군들이 많은 이제 무기 다 뺏기고 뭐 죽고 하면서 크게 또 희생을 치르게 되는데 이게 자유시 참변이야. 자유시 참변. 그래서 아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독립군이 크게 승리했던 시기라면 이어서 독립군의 실현기가 오게 되는데 다시 흩어졌던 살아남은 독립군들이 대열을 가다듬고 정리하면서 독립군 부대를 통합하게 돼. 세 개의 부서로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세 개의 부서로 만주와 간도 지역의 독립군들이 세 개의 부서로 다시 통합 결성되는데 문제는 이때 이제 만주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만주가 당시에 이제 청나라의 군인들이 다스리는 만주국이라고 하는 이제 뭐 잠깐 있다 사라진 이상한 청나라 군인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되는데 여기에서 만주 군벌과 일본이 미스의 협정을 체결해서 만주 지역의 우리 독립군들을 잡아다가 일본에 넘겨주기로 하는 그런 협정을 체결해. 그러다 보니까 독립군들이 또 만주 지역에서도 활동하기가 힘들어지지. 응?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 3부가 다시 이제 요 내용이 요 위로 올라가야 된다. 3부가 다시 이제 남만주 지역과 북만주 지역으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이렇게 갈라져서 다시 남만주 지역과 북만주 지역에 이제 여러 독립운동 단체가 나타나는데 여기 이름도 되게 복잡하고 여기서부터는 계속 독립운동 단체가 해산됐다, 새로 이름 붙었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1930년대는 어떻게 알면 되느냐? 만주 연해주도 이제 일본이 침략하면서 1930년이 되면 1931년에 만주 사변이 일어나고 중일 전쟁이 37년에 일어나잖아. 즉 중국 땅에도 일본 일제가 침략했기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이 독립군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1930년대는 이런 단체 이름 외울 필요 없이 양세봉이라는 사람이랑 지청천이라는 사람 요 이름 정도 알아두고 30년대 무장 독립군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이 시기에는 중국도 일본과 싸우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중 연합으로 항일 전쟁을 만주 지역에서 해나갔다. 명맥을 이렇게 이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첫 번째가 이제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10년대는 무장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던 시기였다면 20년대는 우리 역사상 가장 승리를 많이 했던 시기 봉오동 천산리 대첩. 근데 이어서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으로 독립군들이 크게 시련을 겪고 다시 대열을 20년대 후반에 대열을 가다듬어서 독립군이 3부로 통합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 3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한중일 그 만주 지역도 독립군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한중연합으로 남만주 지역, 북만주 지역 이런 식으로 그 부대가 이렇게 좀 나눠져서 활동하게 됐다. 그러다 이제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흩어진 독립군들을 다 모아서 한국 강복군을 창설해. 한국 강복군. 임시정부가 만든 군대야. 그래서 우리나라 국군의 시초가 되는 군인들인 거지. 이때 임시정부는 상해가 아니야. 처음에 임시정부 상해에 있다가 상해도 일본이 침략하잖아. 일본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상하이에 있던 중국 정부가 충칭이라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우리 임시정부도 그때 같이 이동을 하지. 충칭에 있던 임시정부가 독립군들을 모아서 만든 부대가 한국 강복군이고 이 한국 강복군은 19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 미국과 하던 이제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할 기미가 보여. 이제 곧 일본이 지는 거는 시간 문제야. 근데 그때 이제 원자 포탄을 쓰느냐 마느냐 막 고민하고 있었을 때잖아, 미국이. 그때 이제 어 미국과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독립을 맞이하는 것과 우리 스스로 우리 땅에 있는 일본군을 몰아내는 거는 그 이후에 우리의 역할이 천지차이인 거지. 우리의 위치가. 그래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를 하는데 8월 말에 스탠바이 디데이였는데 8월 15일 날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이게 이제 준비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어쨌든 한국 강복군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서 창설된 군인으로 1940년대 일제에 대한 선전포고도 하고 연합군에 가담해서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연합군에 가담해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연합군 작전의 일부를 수행하기도 하고 하면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요 PDF 파일을 다시 이 수업 내용을 들으면서 자기가 잘 이렇게 메꿔서 자기 글씨로 메꿔서 정리를 한번 다시 해야 돼. 내가 한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리를 다시 이 PDF 파일 위에 추가할 거 추가하고 해서 일제 강점기 시대를 한번 정리해 보는데 포인트는 10년, 20년, 30년대 이후로 구분해서 머릿속에 큰 키워드를 넣는다. 그 흐름으로 알고 있는 게 여기는 공부하는 방법이다. 자, 여기까지.